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세계일보 일면입니다. 크림반도 반환, 나토 가입 불가, 트럼프 방미 젤렌스키 압박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각, 우리 시각으로 오전 8시가 막 지나가는 이 시각,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미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기 전부터 이미 트럼프 대통령 이건 안 돼라고 선을 그었다는 거죠. 뭐가 안 되는 거냐? 지금 이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사실상 우크라이나 반도인 크림반도 이거 반환받는 거 그리고 나토 가입 이거는 일단 안 되는 거야라고 만나기 전부터 선을 그었다라는 겁니다. 대신 이걸 제시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트럼프 우크라이나에 나토와 유사한 보호를 제시했다라는 거죠.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15일 미러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이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뭐라고 이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했냐면 미국이 나토조약의 제5조랑 유사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나토가 아니라 미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로부터 직접 이 제5호와 비슷한 이 조항이 좀 제시가 될 거다, 제공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5조가 뭐냐? 집단 방위 조항이죠. 나토 회원국 중에 한 곳이 이 공격을 받으면 전체가 공격을 받았다고 간주하고 다 같이 이 대응하는 거. 그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가능한 선은 여기까지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러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이 양자회담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시각 새벽 4시쯤 시작됐던 유럽 정상들과 모두 함께하는 다자회담이 우리 시각으로 새벽 6시 40분쯤 종료가 됐습니다. 대략 한 2시간여 정도, 한 3시간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다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다자회담 모두 발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젤렌스키 대통령, 전쟁을 멈추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지지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덧붙인 얘기, 젤렌스키 대통령 영토 등 민감한 문제는 3자 회담, 트럼프, 나, 푸틴 세 사람이 모여있는 3자 회담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직 다자회담까지의 내용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얘기가 좀 진행이 되는지 이건 저희가 중간중간 혹시 속보가 들어오면 같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고 트럼프 대통령 다음 주 25일에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주미대사를 내정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주미대사 강경화, 주일대사 이혁을 내정했다라는 거죠. 이 강경화, 들어봤는데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죠. 문재인 정부 때의 첫 초대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을 이번에 주미대사로 내정을 했다. 그리고 주일대사로는 이혁 전 주 베트남 대사. 지금 현재 이 위성락 안보실장이랑 외무고시 동기죠. 이번에 주일대사로 내정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마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가 첫 번째 업무가 아직 이 아그레망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첫 번째 업무가 이미 시작이 된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특검 한덕수 오늘 제소한 윤회 공조 구속영장 임박입니다. 네, 지난달 초에 이미 한 번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잠시 뒤 오전 9시 30분까지 다시 한번 조사받으러 오세요라고 내란 특검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 구속영장 임박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수도권, 청년, 중도, 국정 지지율이 급락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변화입니다.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지금은 6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하죠. 58.6에서 64.6. 그런데 잠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요. 63.3.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51.1%로 급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왜 떨어진 거냐? 이 이유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밝게 웃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이죠. 지금 현재 워싱턴 DC 백악관에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굉장히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 카키색 옷이 아니라 티셔츠가 아니라
제대로 정장을 빼입었네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사실 지난 2월에 왔을 때 아니 지금 뭐 제대로 뭐도 안 갖춰 있고 고마워도 하지 않고 면박당하고 식사도 못하고 쫓겨나듯 갔었죠. 그런데 이번에 좀 분위기가 달랐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What kind of diplomacy, JD, you are speaking about? What do you mean? Have you said thank you once? A lot of times. No, in this even entire meeting, today. have you said thank even you? today. But you don't have the cards. But once we sign that deal, you're in a much better position. But you're not acting at all thankful. Obligation to do that. Plus, you know, Okay, I told it from Putin in 3 days. It's an honor to have the president of Ukraine with us. President Zelensky, you look fabulous in that suit. I said the same thing. Yeah, you look good. I said the same thing. Yeah, question for you, President Zelensky. In the same suit. You see, I changed, you are not. Maybe you're... 네, 오가는 말 속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지만 살짝 또 뼈가 있기도 하고요. 나는 바뀌었는 당신은 여전하네요. 라는 이런 얘기도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격식을 이번에 제대로 갖춰서 왔다라는 거죠. 정장도 입고 그리고 연신 땡큐 라는 얘기도 붙였다라는 거. 네, 회동의 결과가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과연 이 회동 후에 푸틴과의 3자 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n분의 1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일단 기사 같이 보시죠. 서울 중도 흔들 이 지지율 2주 새 12%포인트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긴 합니다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크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거죠.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7월 셋째 주부터 쭉 매주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쭉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파란색이 긍정, 잘했다. 빨간색이 못했다입니다. 근데 잘했다만 먼저 보죠. 잘했다. 62.2, 61.5, 63.3, 56.5 근데 51.1까지 떨어졌죠. 전주 대비 5.4%포인트. 가장 하이를 찍었던 63.3을 기준으로 봤을 땐 12%포인트가 지금 한국일보 제목처럼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못했다는 어떠냐? 같이 보시죠. 잘못했다. 32.3, 33, 31.4, 38.2, 44.5. 전주 대비 6.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2주 전과 비교해서는 13%포인트가 13%포인트가 지금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 폭만큼 사실 이 못했다라는 평가도 같이 올라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염태영 의원님. 예. 민심의 변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지난 2주간 사이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슈들이 몇 가지가 우리한테 아주 불리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8.15 특별 사면이 그랬고요.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춘석 의원 건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정청래 대표의 그 강경 발언 이런 것도 아마 중도층의 민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조국 전 대표께서 나오시니까 조국 혁신당의 당원들은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당으로서는 또 조국 혁신당으로 뭉쳐졌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중이니까 중도 보수층의 사람들은 또 국민의힘으로 더 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지금 제시를 하셨어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중에 뭐 조국 전 대표 사연도 있고 국민의힘 야당의 영향도 있고 여기저기 좀 다 두루두루 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수진 의원님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대로 너무 사유가 떨어져야 될 이유가 너무 많죠, 솔직히.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의외인 거는 보통 취임 3개월, 허니문데이가 보통 100일 있거든요. 보통 대통령 대부분. 근데 지금 너무 빨리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그런 건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국민을 보고자 하는 정부가 아니라 강성 지지층을 위한 정부였다라고 한마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편 다 사면해주고 공정하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수도권, 청소년 이런 식으로 좀 공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더 중요한 건 이제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성을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사유가 뭐 너무 많은 거 아니겠느냐. 내가 볼 땐 그렇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 내 편,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 지지율 낙폭이 좀 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제 강유정 대변인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민의 목소리 어떤 방식으로 전해오든 귀 기울여 듣고 있다. 시장에서 직접 듣는 목소리, 편지, 온라인, 여론조사 다 경청해서 듣고 있다. 여론조사도 다 경청해서 듣고 있어요. 우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가 사실 그냥 예의주시만 하고 끝날 건 아닌 것 같다 싶은 이유가 아까 한국일보 제목이 서울 중도가 흔들흔들하다라고 나왔죠. 수도권 얘기를 좀 같이 볼까요? 수도권 지지율만 좀 따로 떼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천, 경기, 서울이에요. 먼저 인천, 경기는 전주 대비 11%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서울은 전주 대비 6.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다. 특히 인천, 경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염 의원님, 예. 사실 수도권은 이번 총선에서 온통 민주당 거의 새파란 곳인 건데 근데 여기에서 민심 위반이 10%포인트가 넘게 떨어졌다는 거 이거는 아까 뭐 중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아 이거 좀 괜찮은 거야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8.15 특별 사면을 할 때 네. 조국의 사면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여론조사 추이가 좀 우리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국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정치 검찰에 대한 과도한 수사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이 너무 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신원을 회복시켜줄 필요가 있었고 특히나 언제 해더라도 한 것은 가급적이면 지지율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그 유념하지 말고 정권 초기에 벌써 이 매는 맞고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로서는 그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특히 중도층의 마음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더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는 이를테면 젊은이 같은 경우는 주식 양도 소득세 같은 문제도 네. 오히려 더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춘석 의원의 그 차명 거래 이런 것도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악재들의 그 쌓인 누죠. 것들이 한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권 초에 이런 그 매를 한번 맞고 가는 것도 그 우리로서는 거치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심에 부합하는 정치, 민심에 부합하는 앞으로의 경제 실용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그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결코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보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조국 전 대표의 사안은 여론이 좀 안 좋을 거란 예상을 하고 알고 맞은 매인 거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지금 주식 양도세, 이춘석 이 의원에 대한 뭐 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등이 또 같이 좀 누적이 되다 보니까 한 번쯤은 좀 맞고 갈 만한 사안이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질문 민주당의 위기감이 좀 있을까요? 라는 취지의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 사유만은 아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작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 조국 전 대표는 지지율 하락의 이유가 이거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지지율 떨어진 게 관련해서 뭐 저의 삶에도 영향이 있었겠죠. 한 n분의 1 정도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들, 특히 국힘 쪽 정치인들은 그걸 n분의 1이 아니라 뭐 조국 사면 때문에 모든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던데, 그건 제가 아무리 여론조사 원자료를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는 제가 일정한 기여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제가 앞으로 저희 활동을 통해서 입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네, 어제 조국 대표 관련된 질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온통 조국 사면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나는 n분의 1이라고 본다. 내 영향은 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최수진 의원님, 온통 조국 사면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를 팩트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문재인 정부 때 처음에 임명을 해서 나중에 한 100일 정도 걸렸어요. 그동안 실제적으로 10% 떨어졌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왜 그때 그 10%가 떨어졌던 이유가 그 입시비리하고 그 당시에 사모펀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중도층이나 수도권의 민심을 충분히 흔들 만한 사건이었고요. 더 중요한 건 그게 시발점이 돼서 문재인 정권은 계속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저 같아도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윤미향도 똑같아요.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 어떤 이런 표현을 씁니까?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저런 태도면. 네, 지금 조금 웃으면서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런 정도면 계속 떨어질 거예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염태혁 의원님, 예. 조국 전 대표는 저의 영향이 n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염 의원님은 그럼 조국 전 대표의 영향은 몇 분의 1이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걸 수치적으로 얘기하는 건 정확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지금 지지율의 하락의 한 절반 정도 요인은 충분히 2분의 1은 된다. 반영됐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조국 대표가 이번에 이제 발언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재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국민의 마음, 특히 젊은이들의 공정에 대한 마음, 또 2030에게 얼마든지 더 다가가려고 했던 진정성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것은 우리 이제 그 국힘에서는 민주당이 더욱 추락하기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절대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다는 건 우리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일이니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은 국힘이 내란의 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바로 국가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야당의 모습도 제대로 갖춰주는 것이 우리 국민을 살리고 또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생각 갖고 협조를 하고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두 분이 오늘 조근조근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웃으면서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시고 여보 의원님도 웃으면서 하지만 국힘일단 내란의 강부터 좀 건너고 얘기를 하세요. 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일단 내가 볼 때는 그래도 한 n분의 1이라고 하면 2분의 1 절반 정도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때문에 여론이 상당히 좀 악화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n분의 1 중에 n이 2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지금 들어간 거죠. 1분의 1은 온통 100%이기 때문에 좀 이 큰 퍼센트를 좀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아까 말씀 중에 아니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사과를 해도 부족할 판에라고 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기자들이 일각에서 사과 요구가 있는데 할 생각 있냐라는 취지로 좀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 전 대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제가 국민들에게 저희 비판하신 분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의 제 의견을 다시 얘기하고 이 정치적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법적으로는 크게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이제 정치적 선택을 한 번 더 받고 싶습니다. 제가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2030 세대가 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 봅니다. 2030께서도 지난 총선 시기에 한 20몇 프로가 저희 당을 지지해 주셨는데 또 저를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죠. 왜 싫어하는지 분석을 하고 또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조국 대표
내가 사과 몇 번 한다고 2030 마음 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 비판한 부분을 포함해서 내 의견을 다 얘기를 하고 정치적인 선택을 좀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염 의원님, 그럼 사과가 아니라 일단 선거로 인정을 좀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내년 지방선거든 재보궐이든 일단 내가 당선이 되면 그럼 이건 국민이 조국 전 대표의 과거의 어떤 잘못이나 유죄로 판명된 이런 부분들을 덮어준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좀 전에 조국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 몇 번 사과한다고 2030의 마음을 열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제스처 몇 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한 것 이상으로 지금 그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국힘의 모습이 정말 국정의 파트너로서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정치적 제기를 통해서라도 그 부분을 축소시키는 것이 내 역할이다 이렇게 설정하신 거 아니겠나 싶고요. 아마 그것을 통해서 더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길을 가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 의원님, 지금 말씀은 이거예요. 조국 전 대표 생각에는 과거에 내 허물이나 잘못이 있지만 이것보다도 지금 현재 이 계엄, 내란,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그거를 바로잡고자 지금 나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기의 허물을 남의 핑계로 덮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들과 이슈고 이거는 정치의 이슈입니다. 그걸 자꾸 연관져서 이렇게 덮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본인이 지방선거 나가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면 떳떳하게 나는 선거로 해서 실제로 뭐 좋은 법안과 정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갑자기 국민의힘을 또 끌어들인다. 정청래가 우리 같이 그 정당대 정청래 의원도 똑같잖아요. 했을 네. 때 갑자기 막 내부에서 안 되니까 강성 지지층 끌어들이려고 저희 거 끌어오고 그때 저도 엄청 논평 세게 냈거든요. 정정당당하게 싸워라 니네끼리 우리 끌어들이지 말고 그 얘기 했습니다. 분명히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조국이 정치적인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고 네.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네. 조국 전 대표의 허물은 허물이고 국민의힘의 문제는 국민의힘의 문제인 건데 이거를 왜 자꾸 연동을 시켜서 본인의 전략적인 차원으로 이용을 하는 거냐라는 취지의 좀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조국 전 대표의 생각은 좀 확실해 보이는 게 내가 다음 뭐 지방선거가 됐든지 아니면 재보궐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내년 6월에 선거에 나가서 판단을 받고 그걸로 뭔가 정당성을 명확하게 좀 세우겠다라는 생각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 이 얘기인즉슨 지금 과거에 내가 했었던 일 사면으로 어느 정도 좀 가감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 조국과 함께 사면된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됐다. 이걸 보면 근데 염 의원님 예. 지금 이 사면되고 딱 나흘 어제로서 15일에 사면이 됐으니까요. 나흘째인데 바로 당내 주요 보직에 지금 임명이 됐습니다. 그럼 사실 그 전에 조국 사태에 관련해서 잘못은 했지만 형량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멸문지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다고 하면 3일 만에 바로 주요 당직에 임명됐던 그러면 사면과 함께 잘못은 없어졌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우선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것은 전에 없던 기구를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 당원들의 교육을 강화시켜서 보다 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당원들이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돼가지고 그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하루빨리 내란의 강을 건너고 삼전으로 대표되는 윤어게인 같은 국정과 그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세력들에겐 분명히 단절을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그동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탄핵과 파면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을 많은 그 국민들과 또 당원들이 광장으로 불러내서 역할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또 최강욱 의원이시고 그래서 이럴 때 그렇게 했던 역할과 내용들이 보다 당원들에게 훈련되고 또 앞으로 당원들에게 보다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는 데는
최강욱만한 사람이 없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이제 자격을 갖췄으니까 정청래 대표가 돼서 당의 체계를 잡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원으로 쓰였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염 의원님, 아까 말씀이랑 사실 제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어쨌거나 이 본인이 과거 잘못했던 게 있지만 사면이 되면서 법적으로 요건은 갖춰졌고 그런 가운데 내란 계엄 국민의힘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니 그러니 주요 보직에 앉혔다. 안칠수 임명을 한 거 아니겠 가장 잘할 사람이라 임명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아까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좀 속도 조절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었거든요. 예, 이제 지금 우리 최강욱 전 의원은 네. 연수원장은 이제 내부의 당원들에 대한 훈련과 자질 향상 또 새로운 비전을 당에서 주는 것이 되니까 예, 그거 갖고 그거 좀 다른데 어쨌든 조국 전 대표도 정치니까 정치를 당연히 하시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가도 좋지 않겠냐는 뜻이었습니다. 네, 최 의원님. 이래서 조국 때문에 더 떨어지는 겁니다. 조국과 엮인 사람을 암만 자질이 있어도 그렇죠. 너무 급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민주당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 억울했고 실제로 죄 지은 것 때문에 미비하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도덕심의 기준이 완전 바뀌었어요. 예전 같으면 큰일 날 일이에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허위 인턴 자료를 써준 거 아닙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도덕심이 언제부터 이렇게 떨어졌냐고요. 지금 사법 리스크가 큰 대통령부터 총리 이렇게 되다 보니 이 정도는 죄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국민들은 들 겁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사안인데 너무 가볍게 보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비판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근데 관련해서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조국 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을 한 거다. 무죄라면 재심 청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왜 재심 청구 안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재심 문제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우리나라 법상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재심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매우 드물죠. 그러려면 확실한 증거와 증언이 나와야 되는데 그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 계속 단독을 내시던데 그거 제가 분석은 잘 못 해봤습니다. 그 보도만 봤는데 그런 거라거나 예를 들어서 표창장 관련 관계자들이 증언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재심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청구를 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재심 청구에 제가 전력을 기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재심을 청구하는 게 일이 아니라 과제를 실현하는 게 저의 일이지 증거나 증인이 나오면 그때 제가 새로운 변호인을 통해서 일을 맡기겠죠. 근데 지금 시점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보입니다. 네. 조국 전 대표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재심의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지금의 갖고 있는 이 상황으로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추가적인 받아들여질 만한 증거가 나오면 그럼 그때는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때는 재심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조국 전 대표 헌법학자였죠. 그래서 굉장히 법에 따라서 법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이번에 재심 청구는 일단 보류인 그런 상태였는데 이걸 보면 염 의원님 지금 조국 전 대표는 이번 수감 생활을 통해서 학자에서 정치인으로 완전히 선거를 통해서 인정받겠다. 모두 전환이 거의 100% 확실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상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협적일 수도 있겠지만 보완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민주당이 가는 길과 조국 혁신당이 가는 길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각자의 영역에서 법 여건을 튼튼하게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저는 이제 그 재심 청구라는 것은 정치인에게 자기 이슈를 좀 더 계속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그 현명하지 않은 선택은 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조국 전 대표의 그 정치적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보다도 좀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저는 사면 복권이 바로 무슨 그 무죄라거나 그 전에 지은 것이 다 그 없어진 것처럼 이해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백미는 김태우 전 국힘의 강서구청장입니다. 네. 그 일로 그 직을 잃은 사람을
사면 복권시켜서 바로 그 자리에 보궐선거에 다시 내보낼 정도로 무감각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지금도 그 조국 대표나 최강 그 원장이 뭔가를 그 이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그 면제를 주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윤석열 그 김건희 때 그 많은 비리와 불법에도 불구하고 그 특검조차도 한 번도 받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모든 문제가 불거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루빨리 국힘도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것이지 남의 그 저를 그렇게 크게 보는 것은 좀 저 스스로가 지금 국힘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3전부터 정확히 정리해 주는 것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국민의힘 잊었느냐. 김태호 전 강서구청장 사태 때 그때 바로 사면 복권에서 다시 재출마 시켰던 사례가 있는데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취지의 또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또 최수진 의원님께 좀 여쭤보기에는 또 같은 최고위원 후보라서 물어보기가 참 애매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염 의원님 말씀을 살짝 듣고 넘어가는 요렇게 좀 정리를 하죠. 근데 일단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당히 뭔가 각오를 확실하게 한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6월에 내가 제대로 좀 인정을 받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좀 명확한 목적은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기사, 네. 국회의원을 TK 소수정당을 만들어서 심판을 하겠다. 내년 6월 선거 출마. 국민의힘을 소수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얘기 잠깐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내란을 거치고 또 윤석열 파면을 거치고 난 뒤도 지금 그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상 집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 정치인으로서 향후 내년 그 지방선거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여야 된다. 저는 뭐 마음 같아서는 0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수, 세력수를 반 이상 줄여야 된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국민의힘의 세력을 반으로 뚝 떨어뜨리는 게 내 목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같이 보시죠. 혁신당의 지방선거 목표는 뭡니까? 라고 지금 이 경향신문과의 이 조국 전 대표 언론 인터뷰를 지금 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에 현재는 민주당과 국힘이 1대1 구도인데 국민의힘의 파일을 0.5로 낮추는 거다. 혁신당이 국민의힘과 같은 규모의 정당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끌어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윤석열, 김건희와 절연하고자 하지만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혁신당이 끌어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TK 지역의 기초의원 후보를 다 낼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수진 의원님. 국민의힘이랑 절연하고 싶은데 절연하고 싶은데 민주당은 또 못 가는 그런 사람들은 조국 혁신당에서 데리고 오겠다. TK의 기초의원 후보 다 내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데리고 가세요. 네. 실제로 그게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데리고 가실 수 있으면 다 끌고 가시고요. 바라는 바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소수정당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많은 퀘스천을 가지고요. 아직도 감옥에서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 그리고 실제 저거에 대한 근거도 없고요. 저럴 사람도 없고요. 그 본인의 희망에 대해서 제가 뭐 더 이상 코멘트를 달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한마디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의문이 염 의원님. 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국민의힘에 실망을 했는데 민주당으로 못 가는 사람을 혁신당으로 우리가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통상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민주당보다 좀 더 강성이 조국 혁신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에 못 가는 사람을 혁신당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구상은 어떻게 보세요? 예. 조국 전 대표의 의도를 제가 다 읽을 수는 없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2022년 20대 대선과 2025년의 21대 대선을 보면 네. 그 계엄과 내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반헌법적인 일들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이제 TK와 그 PK 지역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2% 수준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민주당에 대한 그 왜곡된 정서와 내용이 그 지역에 워낙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외에 대안외 그 또 다른 당이 네. 그분들께 또 마음에 그 어필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지분을 넓혀가면 국힘을 좀 더 축소시켜서 바로 그 건전한 보수를 만드는 데도 역할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말고 뭔가 새로운 정당, 제3당의 느낌으로 조국혁신당이 TK에서 좀 노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일단 이 조국 전 대표 얘기가 그렇죠. 우리가 세를 키우고 국민의힘의 세를 낮춰서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비등비등한 세로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정당 지지율도 어제 사실 같이 이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그거 좀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어제 리얼미터 나온 이 여론조사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 48.4에서 39.9%, 8.5%포인트 전주 대비 떨어졌고요. 국민의힘은 30.3에서 36.7, 6.4%포인트 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도 4%에서 5.7%로 1.7%포인트 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오늘 한국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한국일보입니다. 야 지지율 6.4%포인트 올라 36.7%. 정권교체 70여일 만에 여와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표현을 지금 써서 이게 사실 왜 이러냐면 오차 범위 내에 사실 어떻게 보면 들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39.9와 36.7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이 한 장 차이 아니냐라는 건데 염 의원님. 예. 어제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갔을 것 같아요. 예. 결코 가벼워 보이지 말자고 하는 얘기를 다들 하죠. 그리고 이렇게 된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돌아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지율이 격차가 좁혀지는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빠졌다가 다시 재등장하니까 조국혁신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도 있어서 민주당이 좀 빠졌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그 국힘이 전당대회 효과가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국힘의 그 중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네. 더 집결했고 그리고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과 중도 지지층들의 최근에 영향을 받은 것들이 빠진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런 부분에 추스려서 가야 될 민심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도 우리도 지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걸 지금 가볍게 볼 게 아니다라고 우리끼리도 좀 얘기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전체 정당 지지율보다 어제 한 민주당 의원님은 이게 진짜 뼈 아프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남에서의 지지율 같이 볼까요? 민주당 지지율. 네. 지금 민주당 정당 지지도 리얼미터입니다. 광주와 전라 지역이에요. 7월 이 마지막 주 다섯째 주는 79%. 그런데 한 주 뒤에 65점이 그런데 어제 나온 게 49.1%입니다. 염 의원님. 예. 호남에서의 30%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주차라고 보면은 이거는 좀 굉장히 좀 큽니다. 예. 호남은 민주당에 대해서 늘 지지해 주시지만 네. 그것은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라 늘 전략적 선택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등장하면서 또 다른 기대를 갖게 하는 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민주당이 우리에게 뭘 해줬는가 하는 것이 최근 들어서 전체적으로 그림이 아직 이재명 정부에서 안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국정기획에서 나온 많은 그림 중에 앞으로 발표될 내용들이 아직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네. 호남의 민심은 보다 이재명 정부가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모습을 내달라 하는 그런 사인이라고 좀 봅니다. 네. 뭔가 확실하게 우리한테 명확한 메시지를 달라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다시 저희 전체 정당 지지율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민주당이 떨어졌어요. 호남도 많이 떨어졌어요라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30.3에서 36.7%로 6.4%포인트가 올랐거든요. 이거는 제가 최 의원님한테 좀 직설적으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아까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 합치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 거 뺏지 말고 합쳐서 그냥 거대 여당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더 조국 대표 입장에선 더 설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저게 왜 제가 떨어졌나 생각을 하면 아까 이재명 정부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데 정청래 위원장의 그 협치 안 하는 거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송 3법 지금 통과 중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노랑봉투법, 상법, 관세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고 지금 그것들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다 통과를 시키고 있어요. 네. 협치 없이.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의 삶과 기업이나 경제에 아주 위축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부탁하고 매달리고 있습니까? 그래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지금. 정청래 그 대표는 아주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 정부랑 이재명 정부랑 얘기가 된 거지만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되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최근에 저희 당사 압수수색 들어온 거 있잖아요. 네. 그게 500만 명의 데이터를 다 까자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특검의 그 만행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심각한 이슈들이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결국 국민들이 이런 지지도를 나타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질문은 국민의힘은 왜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취지였었는데 민주당이 떨어진 이유를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지는 추측컨대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좀 봤다라는 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면 지지율은 매주 지금 정기적으로 여론조사가 지금 이뤄지고 있죠. 어제 나온 여론조사는 이랬는데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도 또 갤럽 여론조사가 있고요. 어떻게 민심이 바뀌는지를 좀 잘 여야 할 것 없이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투명인간입니다. 다음 키워드 기사같이 볼까요? DJ 추도식서도 정, 내란 척결, 송, 정치 보복, 악수도 안 한 여야입니다. 네, 어제 이 DJ 추도식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야 대표 다시 한번 대면했다라는 거예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정책을 통해 남북 대화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충실하게 살려고 멈췄던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쉬고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이들이 번째 시기에 청와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당신이었다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라고 말하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나 집권 여당이 야당을 말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 김대중 대통령님의 포용과 환용의 정치가 송구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합니다. 당시에 치열한 정쟁과 당사를 침입해서 500만 당원 명부를 탈취하는 개인정보 탈취 행위를 하고 고난이 우리를 성숙시켰고 모두를 위해 희생한 네, 보셨나요? 며칠 전에 있었던 광복절 경축식에서도 그랬고 어제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도 그렇고 여야 서로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라는 거죠. 서영주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목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좋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라도 사이 좋은 척 이게 이제 정치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도 먼저 손을 내민 쪽이 더 여유롭고 더 신뢰를 얻는 것인데 사실 정청래 대표 입장은 이해가 되긴 합니다.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현재 내란의 어떤 극복과 척결에 대해서 염원이 높고
그런 민주당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된 민주당 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의식.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는데 사실 이 내란의 어떤 늪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시 윤 어게인을 얘기하고 있으니 정청래 대표도 이거 참 속이 앓을 거예요. 정청래 대표 스타일이라면 그냥 네. 웃으면서 툭툭 농담하듯이 송원석 대표가 얘기할 수 있는데 당원들이 지켜본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속내는 이해되는데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16직이 추모식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 97년도에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아무와도 손을 잡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게 협치와 포용이었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근데 정치 상황이 그때는 요소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자민련 총재였던 김종필 그 총재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이고 그래서 협치를 통해서 IMF를 극복했던 것인데 네. 지금은 요소야대가 아니라 여대야소입니다. 또 그런 정치적 현실도 있어서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네. 좀 보입니다. 좀 악수하고 얘기하고 그러셔야죠. 네. 결론은 좀 악수 좀 하시지라는 내용이었어요. 정청래 대표의 마음은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DJ도 국민을 위해서라면 악마랑도 손잡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악수 좀 하시지라는 얘기였었습니다. 이창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두 사람은 공인을 넘어서 각 당을 대표하는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과거 정치를 봤을 때 여야가 서로 싸우고 막말을 하고 심지어 그래서는 안 되지만 폭력을 행사한 뒤에도 악수는 하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청래 대표가 취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정당 해산을 먼저 걸었잖아요. 그 자체부터 잘못된 거죠. 그것이 강성 지지층을 위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품위와 품격을 가지는 게 여당 대표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국민들 보기에 참 부끄럽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결자 해지를 해야 돼요. 본인이 뭐 유튜브 방송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악수 안 하겠다 했는 게 렉토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정말 렉토릭이라면 실제 행동을 보여야죠. 그래서 다음번에 또 어떤 모습의 조언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모습은 그만 보이고 공인을 넘어서 두 사람 다 대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국민들 앞에 좀 더 품위와 품격 있는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네. 두 분이 오랜만에 공통적으로 아유 두 사람 다 부끄럽구만이라는 의견을 좀 모으셨어요. 네. 민망함은 왜 국민의 몫이냐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일단 엎질러진 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이 발언이 사실 이 논란의 촉발이 시작이었었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 깜이다. 뭐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가 정청래하고 마음 편하게 악수할 사람이 있겠어요. 네,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약간 흥분한 모습까지도 또 같이 봤는데 일단 처음에 시작이 정청래 대표 취임되면서부터 했었던 얘기 이 내란 정당과는 악수도 하지 않을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유튜브에 나가서 악수도 사람이랑 하는 거죠. 라고 얘기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발목 아닌 발목을 잡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또 한편으로 이창근 위원님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내뱉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주워담기가 애매하면 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먼저 손 내밀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럴 수 있겠죠. 만약에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네. 손을 내밀었어요.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지나쳤어요. 네. 사실 그러한 장면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비난의 화살은 정청래 대표한테 가겠죠. 하지만 정청래 대표가 손도 안 잡겠다 했는데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단 기분 나쁜 거죠. 사람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쉬운 것은 개인적으로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손을 안 잡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만약에 이 거절을 당한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동정심은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받겠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없었던 게 아쉽지만 둘 다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 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이러한 모습을 그만하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렉토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말이 그냥 말뿐이었다. 그렇게 본인이 지금이라도 용기 있게 주워 담는 것이 여당 대표의 품위와 품격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먼저 내밀었으면 이게 이 내민 손이 무한하든 무한하지 않든 어쨌거나 뭐 밑줘야 본전인 상황인데 좀 아쉬운 면도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 중에 나왔죠. 정청래 대표도 내가 그냥 한 얘기였어. 말하자면 그랬던 거지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악수하지 않겠다. 근데 악수하지 않겠다는 것은 레토릭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악수 안 하는 걸로 받아들여가지고 악수를 할 수 없게 됐어요. 서영주 이 위원님, 지금 보면은 내가 그냥 레토릭이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됐어요라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레토릭이면 레토릭이었어요.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냐 아니냐 그 말에 지금 감정적으로 이게 치닫고 있는 것이지 악수 가지고 지금 기분 나빠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람에 대해서는 레토릭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것이고 특히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악수가 아니라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공당의 양쪽의 이 그 대표들께서 지금 감정적인 대립을 하는데 네. 왜 정당이 있습니까? 본인들을 감정 내세우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국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의 대표들이면 감정을 최소화하고 지금 상황은요.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 이깁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면 이길 수 있다. 네. 내란 척결은 손 잡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실용주의 정치 철학이라는 것들이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고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척결 하기 싫어서 송원석 국민의힘 대표한테 저녁이나 하시죠 그랬겠어요? 아니거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더더욱 내란 종식과 척결에 대해서는 마음이 더 깊숙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손 잡고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정청래 대표가 오늘이라도 네. 악수하러 갈게요 라고 전화 한 통 하시고 만나시고 정치는 정치로 풀어가도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누가 먼저 손 내미느냐가 승자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시간 싸움입니다. 정청래 대표, 송원석 비대위원장 지금 아침에 매일경제 보고 계시나요? 네. 지금 빨리 SNS 글 올리세요. 제가 오늘 악수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승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저에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요 얘기에 좀 감정적으로 대립,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사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그렇게까지 사실 강성은 아니긴 했었어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 중이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가능성 커진 김앤장 반탄 결선, 국힘 윤어게인 더 선명해지나.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인데 일단 김앤장, 김문수, 앤장, 장동혁.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상당히 지금 어쨌거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그게 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 이 장동혁 후보 상당히 좀 유리한 고지에 좀 들어선 거 아니야. 윤어게인 더 선명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서영수 대변인 네. 내란 척결은 손잡고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하고도 만약에 손을 못 잡으면 다음 차기 더 센 맛, 더 마라 맛 국민의힘 대표 오면은 이거는 얼굴도 안 보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거는 선택지가 민주당에 있는 게 아니라 저분들한테 있을 것 같아요. 저분들이 지도부로 온다면 저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이 민주당을 해산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를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극대극 강대강 이 대치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정청래 대표가 송원석 원내대표라고 해야겠죠. 네. 비대위원장이랑 손을 먼저 잡고 나서 여지를 남겨놓는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눈높이에 신경을 써야지 양 진영의 당원들의 눈치만 봐서는 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안 된다. 특히나 저분들
참 민망하고 발언들이 망측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 같아도 당대표라면 저분들하고는 더 손을 못 잡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그나마 여지가 있으니 일단은 그 통로는 열어놔야 된다. 한라인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분들을 별개로 빨리 정청래 대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좀 대화와 여러 가지 악수를 통해서 일단 물꼬는 좀 터놨으면 좋겠다. 저분들은 제가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난 김앤장 평가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그래도 김앤장보다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좀 난 것 같으니 지금 좀 물꼬를 터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이창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김문수 후보, 장동영 후보가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도 약간의 결이 다른 것도 있어요. 물론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강경 발언도 쏟아지고 했는데 윤 어게인을 공식적으로 강하게 외친 것은 장동영 후보예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사실 정치를 굉장히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과거 DJ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정치를 아는 사람이고 장동영 후보는 이제 정치한 지 이제 3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정치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리고 당 대표만 있는 게 아니라 최고위가 구성이 됩니다. 그럼 최고위원 후보들이 누가 되느냐도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새로운 신임 지도부는 최고위 후보에서 만약에 김문수, 장동영 후보와 결이 다른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면은 네. 지도부 차원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가 개혁의 목소리를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이제 앞으로 상대해야 될 것은 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예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아니에요. 송원석 비대위원장 원내대표로 원내 사항에 대해서 상대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최고위 후보들까지 당선자까지 면밀히 보고 민주당은 누누이 말하지만 이제 여당이잖아요.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네. 지금 저희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올라왔어요. 악수를 하도록 누가 좀 중재를 좀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중재자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중재자들이야 뭐 원내대표도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비서실장들도 있을 것이고 맘만 먹으면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표들이죠. 아하. 저는 이제 결자해제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먼저 뭔가 아량을 베풀어라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돌이켜 보면은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일 때 아량을 베풀었느냐로 받아칠 수는 있으나 지금 현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실용주의 정치 철학을 뭔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은 먼저 가서 툭툭 어깨 치면서 압수합시다. 오늘부터 사람답게 우리 정치합시다. 이렇게 그냥 농담처럼 해도 풀릴 수 있는 부분이고 정청래 대표가 워낙 또 입담이 좋고 위트가 있어서 풀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지금 중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사자의 마음이 중요하고 결단이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어떤 결단이 오늘 중에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사흘 동안 식사를 못했습니다. 누가? 기사 같이 보시죠. 기억 안 나 김건희 또 진술 거부, 특검 통일교 키맨 구속 기소. 네, 지금 김건희 여사 어제 구속 후에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죠. 그런데 어제 조사를 받으면서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또 다시 한번 진술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어제 또 특검에서는 통일교 키맨이라고 얘기했었던 이 윤모 이 통일교의 전 세계본부장을 좀 구속 기소했다라는 소식이 좀 같이 지금 실려 있는데 어제 김 여사 그래 뭐 진술을 뭐 첫 번째 소환 조사할 때도 묵비권 행사했는데 어제도 하겠지란 예측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또 같이 볼까요? 동아입니다. 특검 김 말끝마다 거짓말, 사라진 샤넬백 5천만 원 시계 추적하고 있다. 또 동아일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검에서 김 여사가 말끝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창근 위원님. 이게 지금 말끝마다 거짓말을 한 거면 묵비권을 행사한 게 또 아니란 얘기인 거거든요. 뭐가 맞는 겁니까?
묵비권 중에도 네.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들리잖아요. 네. 그렇다면 완전한 묵비권은 아니죠. 그리고 본인이 첫 번째 구속되기 전에 조사받았을 때 당시에 모든 진술이 허위라는 게 서해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 통해서 그것이 스모킹건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어떤 진술을 하더라도 특검은 믿질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녹취록 앞에서도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아마 지금 상황은 아마 특검에 괘씸죄도 걸렸을 거예요. 아하. 그렇게 봐야 되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묵비권 내지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는 진술은 본인한테 분명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특검은 그것을 증거로,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로 또 뒷받침할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본인이 진솔되게 자백을 하고 죄를 경감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지일 수도 있는데 얼마만큼 또 더 많은 것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본인의 전략에 모든 것을 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 특검에서 녹취를 들려주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를 이 김 여사 입장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특검 입장에선 거짓말하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아마 그런 상황인 걸로 지금 보인다. 근데 관건은 괘씸죄에 좀 걸린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지금 이 특검의 이 워딩이 이렇다라는 거죠. 김 여사 말 끝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허, 요것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 지금 이 말투에서 제가 살짝 묻어나는데, 실제로 어제 조사를 받은 김 여사 특검 내일도 불렀습니다. 저희 언제 불렀나 좀 같이 볼까요? 네, 지금 12일 날 구속이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첫 조사 지난 14일 날 받았어요. 그리고 15일은 광복절이고 토요일, 일요일 빨간 날 쭉 지나고 처음 온 월요일인 어제 두 번째 조사를 받고, 그리고 오늘인데 내일 또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거의 바로 부르면서 말끝마다 거짓말하네, 이거는 서영주 대변인님. 네. 특검 입장에선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제대로 조사하겠어라는 의지가 사실 보이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 기법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진술 거부를 하든 뭐 기억이 안 나든 모르겠다고 하는 것들 자체, 그러니까 계속 연이어서 소환하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이 수사의 방식은 이제 그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사실 김건희 씨가 거짓말을 이번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이켜보면 온통 거짓 인생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허위 경력부터 대선 후보 시절에 돋보이고 싶어서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저 이제 4주만 할게요 했는데 4주만 했습니까?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김건희 씨의 지난 정부에서의 행적들, 이건 4주만 한 게 아니라 거의 국정 운영에 개입해서 본인의 사익을 취했던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적시된 16개의 혐의 외의 사건으로도 이렇게 지금 날립니다. 그럼 16개의 혐의를 제대로 양평고속도로까지 더 들어가서 한다면 이거는 특검이 1년 내내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씨가 그 최소한의 형량을 줄이는 것은 저렇게 회피하고 기억 안 나고 녹취를 들려주고 준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데도 자기는 기억이 안 나고 모르겠다고 하면 특검 차원에서는 조사는 해야 되겠고, 이걸 끝내야 16개 혐의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들을 수사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네. 답답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속죄하고 조금이라도 형량을 강경해달라고 하는 것들,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이 특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계속 자주 부르고 여러 번 물어보고 해서 압박을 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16개 혐의 어떻게 그럼 수사를 하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단 당장 내일 조사에는 김 여사 측에서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김 여사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사흘 동안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 쉬고 내일 바로 나오는 거 이건 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내일은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계속해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죠. 특검의 조사는 물론이고 지금 이 특검 조사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란 재판도, 어제 있었는 내란 재판도 다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근데 관련해서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건진 비슬산 전기가 윤한테 내렸다. 왕을 새잡고 네 번째 왕이 될 거다라고 건진법사가 이렇게 건진법사 전모 씨가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여기 좀 볼까요?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이 2014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사실 좌천돼서 대구고검으로 내려가서 그때 사표를 내려고 한다고 할 때 김 여사가 상담을 왔다고 합니다. 그때 대구는 비슬산에 둘러싸여 있다. 전기가 윤 검사한테 내렸다. 비슬산 한자를 보면 임금왕자가 4개 들어있어서 왕 3명을 잡은 뒤 네 번째 왕이 된다. 무조건 말려야 된다. 사표 내지 못하게 말려야 됩니다. 네 번째 왕이 돼야 되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창근 위원님. 건진법사는 네 번째 왕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왕이 그럼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못 봤다는 거냐라는 거죠. 그거는 예상을 못했겠죠. 그 얘기는 김건희 씨가 이렇게 전행을 할지는 예측을 못했겠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김건희 씨가 우리 건진법사한테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가족이니까 본인이 김건희 씨를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의 제어 범위를 이제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건진법사는 네 번째 왕이 된 거는 사실 결론적으로 맞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넘어섰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김건희 씨의 모든 게 사로잡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구치소까지 들어가는 것까지는 안 보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이건 건진법사의 얘기죠. 로봇계 업체 대표인 서모 씨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 씨는 조선일보에 통화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서울 서초구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서 사주를 봐준 적이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왕이고 김 여사는 여왕 사주여서 깜짝 놀랐다. 사주 공부를 내가 20년 동안 했다라고 하면 사주는 철학이고 학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여기도 약간 사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참 그 지난 윤석열 정부가 이 사주, 뭐 명리학 이런 주술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금기하고 싶었는데 설마 했던 일들이 저는 이게 사실로 드러나는 게 끔찍하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손바닥에 왕차를 쓰고 나온 게 잘못 썼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싶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술과 뭐 명리학에 사로잡혀서 진행됐던 것이었고 그 옆에서 호가요했던 사람들이 다 이런 그 주술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는 불행한 지난 3년이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특검이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중간중간 수사 사이에 나오는 이런 약간 어떤 뭐 이런 사주나 이런 다른 얘기들이 국민들 입장에 또 어떻게 들릴 것이냐 여부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나 또 이 특검 쪽에서 생각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